자,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있는데, 뭐, 일단은 내 편을 많이 만들 것, 중요하죠. 내 힘이 약한데 뭐 어떤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냥 잡아먹히게 버리겠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주에게는 뭐냐면, 서인 또는 노론과 관계없고, 능력은 있으나, 천대받고, 푸대접받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규장각이에요. 한마디로. 규장각은 원래 뭐 이런 문서 같은 거를 이제 보관하는 장소였는데 왕의 직속으로 규장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규장각에 당시에 좀 그 똑똑하고 싹수가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약용이죠. 이게 되나? 네, 정약용입니다. 옆에 있는 게 이제 규장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유득공, 박지원 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박지원은 뭐 규장각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박지원은 오히려 노론 출신입니다. 우리는 실학자라고 해서 실학자는 뭐 다 그것이 거기겠지 뭐 같은 파겠지 하는데 상당히 달라요. 이를테면 박지원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뭐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남자파죠. 강남자파 노론 출신. 그리고 당시 청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는데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도 많고 청나라를 다녀올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부잣집 자제들 말고는 갈 기가 어려웠어요. 정약용이나 유득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론 아니거든요. 좀 몰락한 양반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뭐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이런 데 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박지원은 청나라 가서 열하의 길을 지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물을 많이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정약용, 유득봉 이런 규장각 출신의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긴 존재하는 모순, 문제점, 농업에서 그걸 많이 찾았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공업이나 상공업이나 그런 게 그다지 발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순점을 농업에서 많이 찾았죠. 그런데 청나라에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막 보고 다니니까 새로운 이미지들이 막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박제가 이런 사람들은 북학반하고 청나라를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문물들을 빨리 도입하자 이런 쪽으로 실학의 조류가 약간 나뉩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조선은 없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르죠. 그게 아마 자기가 딛고 있는 땅이 조금 달라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조의 시대에 실학, 이 실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리학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학은 원래 성리학의 반대말은 아니에요. 불교의 반대말이라기보다는 불교를 배척을 하고 유교를 쓰라고 했을 때 그 유교를 옛날에는 실학이라고 했어요. 불교는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뜬구름 담은 이야기 아니야? 실제 업무를 해야지.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실학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개념의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정확한 개념을 안 썼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실학을 당시 조선을 어떻게든 개혁해보고자 했던 학문을 보고 이제 실학이라고 하죠. 정조 시대 때 이 실학이 융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력들이 자기를 언제든지 내몰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규장각에 새로운 사람들도 막 들이지만 자주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격쟁 상언같이 글로 써서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정조가 길 가는데 꽹과리 쳐서 나 억울해요 하고 말을 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많은 백성들의 요구가 그렇지 않냐? 니들 왜 그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자기의 세력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세력이 활동하게끔 개혁 조치들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 조치들이 하나씩 발표가 되는데 뭐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노비 추세법을 폐지한다는 것도 있고 왜냐면 그동안에는 조선에서는 노비가 도망을 가면 그 노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쫓아서 원래 주인에게 주면 보상금을 받는 거예요. 추노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장혁이 주인공이었던가요? 네.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추노라는 게 노비 추세를 하는 사람들을 추노라고 뭐 지금은 모르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지 사실 불확실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 노비 추세법을 정조가 폐지합니다. 뭐냐면 노비가 도망가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 뭐냐면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기득권 세력이죠. 그 사람들의 힘을 억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해통공이라는 제도가 있죠. 신해통공은 신해연에 뭐 만들어진 통공은 서로 통하는 정책이라는 뜻인데 당시만 해도 이 이 시장의 권리, 영업의 권리, 내가 어디 나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는 시전상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허가받은 시전상인에게만 있었습니다. 이 허가받은 시전상인은 또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노론 권력자들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전상인들이 정조를 반대하는, 정조가 없애려고 하는, 정조가 타파하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의 돈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해통공은 정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 조치였던 겁니다. 내 세력을 많이 만들고 저 기득권 세력의 힘을 없애는 것, 그게 이제 정조가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평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 생각과 비슷하게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로 와서 일을 해라. 이게 당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조가 자기가 원하던 개혁 조치들을 뭐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 적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해나가고 있었고 거의 막바지에 저 화성을 건설을 합니다. 저 화성은 수원성이죠. 당시 이름이 이제 화성이었는데 이 화성에 그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어요. 한양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 쫙 깔려있던 곳이고 당시의 수원은 좀 황무지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도 존재할 수 없는 보통 그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그 과거 역사에 어떤 왕이나 또는 어떤 세력이 또는 새로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수도를 정할 때 기존 세력이 없는 곳에 주로 수도를 만듭니다. 정조가 화성을 건설하려고 했던 게 한양을 옮기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화성이라는 지역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성을 건설하는 것이고 저 화성에 거중기 같은 최신 기술 뭐 등등이 다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전국을 떠돌던 노비추세법이 폐지되면서 추노의 추적을 받을 염려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땅이 없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을 저기에다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 화성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만듭니다. 사도세자의 묘죠. 그때는 묘였고 그 묘는 원래는 양주에 있었어요. 경기도 양주에 있었는데 정조가 이 화성건설과 함께 사도세자의 능을 지금의 수원, 지금 윤건능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옮깁니다. 그게 결국은 정조가 이 화성건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
새롭게 바뀐 조선을 건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화성이 이 정조의 그 정책 또는 정조의 비전의 어떤 지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조가 24년 정도 왕을 하고 난 다음에 죽어요. 이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죠. 독살당했다라는 썰이 있고 아니다라는 썰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건데 독살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 어쨌든 24년 만에 죽습니다. 정조의 이상을 완전히 펼쳐서 조선을 바꾸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특히 지금보다 속도가 느린 사회에서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노론이 돌아옵니다. 저 현빈이 또 출연하는데요. 이 현빈이 손잡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정순왕후. 현실에서는 한지민. 이 정순왕후는 현빈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한지민은 현빈의 동료 배우지만 정순왕후는 정조의 할머니입니다. 영조가 죽기 전, 영조는 80살 이상 살았는데 영조가 66세 세장가를 들어요. 그때 정순왕후의 나이가 15살. 참 어이가 없죠. 정조보다 8살이 많습니다. 이 정순왕후는 대표적인 노론가문이죠. 그리고 이 한중록을 쓴 해경궁 공씨, 정조의 어머니, 노론가문이죠. 그리고 이 김조순, 세도정치를 만든 김조순, 정조의 사도, 그러니까 정조 뒤를 이은 순조의 장인, 다 노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정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던 24년 동안에는 정조가 두려워서 또는 정조가 무서워서 또는 정조가 하는 일이 별 트집자를 잡을 게 없어서 그냥 협조 또는 방관하는 척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조 사후에 대거 이제 돌아오는 거죠. 권력을 잡은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정조 이후고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왕들이 생기는데 그 뒤로 왕들이 전부 다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요. 그러니 왕이 정조의 뜻을 이어서 쭉 밀어붙이고 싶어도 당시 권력을 잡는 것은 왕이 어릴 때는 왕후, 그러니까 뭐죠? 뭐라고 하죠? 왜? 예, 할머니 또는 내 어머니죠. 그러니까 권력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조 사후에는 권력이 늘 외척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정조의 개혁은 도라미 탑을 완성되지 못한 개혁 상태에서 정조가 죽고 세도 정치가 60년간이나 계속됩니다. 이 60년 동안이 어떻게 보면 조선이 일제한테 멸망당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6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 왼쪽 그림은 저기 동경래 난이고요. 동경래 난 이후에 1917명이라는 사람들이 참수에 처해졌다. 이게 순조 초기거든요. 정조가 죽고 난 불과 몇 년 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40년대, 1840년대에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밀란.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조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세도정치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당의 지배였습니다. 서인이 잡았건 동인이 잡았건 북인이 잡았건 누가 잡았건 당의 지배예요. 그때는 당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요즘처럼 뭐 민주당, 공화당 그런 개념은 없지만 어쨌든 그룹이 정권을 잡은 나라였는데 이때부터는 뭐냐면 가문이 정권을 잡은 나라예요. 권력을 잡은 그 세력의 범위가 훨씬 더 좁아지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훨씬 더 조치들이 가혹해집니다.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어요. 소수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세도 정치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6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60년 동안이나 갔다는 얘기는 1860년대로 조선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대원군이 그 고종을 그 왕위에 올리고 실권을 잡은 게 1863년이거든요. 그리고 권력을 행사한 기간이 딱 10년입니다. 1873년까지. 대원군도 우리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원군이 왜 여기에 이름을 올렸어? 이렇게 아마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양면성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대원군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 조치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정조의 뒤를 이어서 일종의 탕평 인사들을 막 해요. 그리고 이걸 실시합니다. 호포법. 이 호포법이라는 게 뭐냐? 잘 안 보이시죠? 종래 양반들의 면세특권을 폐지한다. 신군의 부활을 막론하고 집집마다 군포를 내도록 하라. 조선은 대원군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양반들은 군역을 안 졌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 군역을 안 줬으면 그러면 뭐 쌀이라도 냈을 거 아니냐? 뭐 상평 통보라도 일부 냈을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양반들은 군역의 군자 근처도 가보지 않았어요. 이거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영조가 균역법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양반들이 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만드는 조치는 못했어요. 그런데 대원군이 호포법을 실시하면서 야 일체 예외가 없어 다 군포를 내. 군포는 뭐냐면 배예요. 배는 옛날에 배는 그 현금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배를 들고 나가서 물건도 사고 뭐 서로 맞바꾸기도 하고 그랬어요. 집집마다 군포를 내라는 얘기는 양반들도 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대원군 시절에 와서야 1392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물론 일부 이제 양반도 군역을 졌습니다만 대원군의 기간 동안은 아니었죠. 1863년에 와서야 양반들이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굉장히 이제 열받았어요. 어쩔 줄은 모르고. 걔가 대들지는 못하는데 속으로 와 내가 왜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원군이 과감하게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원군이 척화를 냈다는 건데 이 척화는 사실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만 저는 뭐 척화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외적이 침입해 오면 당연히 싸우는 거죠. 외적이 마음대로 내 땅을 유린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막아야죠. 뭐 그게 척화의 의미라면 당연히 척화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엄청 변하고 있고 정조는 그걸 받고 죽을 때까지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하고 죽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이양선이 막 조선 근처에 막 출몰을 하고 뭐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온갖 종류의 소식들이 저기 코 큰 놈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는 이야기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때를 봐서 문을 여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다만 어떤 때에 하느냐가 문제인데 내가 내 집 문을 열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대원군의 예를 들자면 이건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의견입니다. 병인장교가 1866년이거든요. 병인장교는 대원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군을 무찌른 전투입니다.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때다. 내 힘이 가장 강할 때. 니하고 내하고 협상을 하는데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이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대원군은 척화를 부르짖는데 그 이유가 호포법 때문에 양반들이 대원군의 반대편으로 엄청 돌아갔거든요. 그 중에서 좀 정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 뭔가 자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인심을 얻겠다고 위정척사를 부추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정척사 파거든요. 대부분이. 대원군은 처음에는 천주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허용적이었어요. 상당히 개혁적인 조치를 많이 했고 기득권 세력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점점 척화와 같은 완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는 조치들을 해버립니다. 거기다가 1871년에 신미양요가 있었는데 신미양요는 우리는 뭐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미양요는 사실 패배한 전투거든요. 패배한 전투인데 왜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없었어요? 미국이 당시는 중국에 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고 조선에 대해서는 약간 건드리고는 시절이었습니다. 뭐 그냥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대원군이 신미양요 이후에 와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척화는 더 세졌죠. 그동안에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는 뭐 그 대원군의 정적 명성황후라고 뭐 알려져 있지만 사실 부정확하다고 하죠. 이 정적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경복궁을 재건하려고 공사를 시작하죠. 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고 난 뒤에 어떤 왕도 함부로 다시 만들겠다고 달려들지 못했던 거예요. 뭐냐면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왕궁이니까 잘 지어야 되고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좋은 나무 써야 되고 사람들 엄청 써야 되고 그래서 재정 절벽이 올까봐 함부로 달려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이 일에 도전을 합니다. 뭐 지금은 중요한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덕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만리장성과 똑같은 뭐 의미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는 토목사업을 할 때가 아니었죠. 토목사업을 할 때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 토목사업 때문에 이게 당백전이거든요. 당백전은 뭐냐면 원래 상평통보라는 조선에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는데 보통의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가치를 가지는 동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전인데 보통의 상평통보가 100원이라고 하면 이건 10,000원짜리란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동전 하나에 그 동전이 표방하고 있는 가치 거의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물질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하여튼 몇 배 더 높은 그 질 좋은 구리로 만들어 놓고 이거 100배짜리야라고 말하니까 나라 경제가 인플레로 들썩이게 된 거죠. 그리고 온갖 돈이 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 돈 아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양반들을 누르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봅니다만 이거 할 때 그 돈을 국방 강화에 쏟는다든지 아니면 개간을 해서 땅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했으면 세상이 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대원군은 때를 놓치게 되고 1873년에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1873년 이후로 1876년 강화도작이 있었죠. 그리고 갑신정변이 1884년에 있었는데 뭐 한 10년 정도는 허송세월을 한 기간이 되는 거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던 시절. 그동안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딴판의 국제관계가 형성돼 있던 시절. 이 시절에 10년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걸 날리니까 조선의 국력 또는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준비 정도 뭐 대원군 때보다 좋아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개화파, 급진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죠.